지우야, 할 말이 있어.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너를 여자로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너가 나한테 신장 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 관계는 다른 문제야. 분주한 도시의 소음마저 아늑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아파트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남편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안 곳곳에는 단정함과 따스함이 공존했고,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스레 차려진 저녁 식사가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 지우와 건실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는 민준.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은 식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지우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준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늦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부쩍 늘어난 듯 했고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 지우의 말에 민준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푸는 그의 손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회사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회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고 지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검진 결과 안 좋게 나왔어요? 지우의 물음에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그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가봐요. 지우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밤을 지새웠고 볼수록 심각한 내용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그들의 행복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그림자는 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지우만이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잦은 피로감,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부종,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던 안색. 그 모든 것이 신호였음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민준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당 교수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요. 교수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우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양쪽 신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사람이 신장의 기능을 거의 잃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교수는 담담하게 치료 과정과 예후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망감만이 그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의 곁을 지키며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오가며 몇 시간씩 투석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식단 조절도 엄격하게 해야 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활기 넘치던 민주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지우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근무 시간을 조절하며 민준의 간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희망은 신장 이식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신장 공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민준의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적합한 공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합병증의 위험도 커져만 갔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녀의 간절함은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수없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지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아 신장 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른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의 신장이 민준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식 코디네이터와의 상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부부간의 신장 이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부부간 이식은 순수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덜어 있고 무엇보다 이식 후의 관계가 틀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증자 역시 수술 후 한 개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변수들, 관계의 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 걱정들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지우의 단호한 말에 코디네이터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에는 지우의 결정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자신의 몸 상태와 지우의 간절한 설득 앞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지우는 차분하게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전처럼 행복한 날들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민준과 마주보며 웃던 그 순간, 지우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져올 밝은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한편에 자리 잡은 신장이 곧 민준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경건함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숭고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지우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옆 침대에 누워있을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이 무사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옆구리를 관통하는 묵직한 통증마저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나란히 회복실로 옮겨졌고 민주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지우의 신장은 그의 몸 안에서 제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민준의 형제들, 그리고 지우의 가족들 모두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남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견고해졌을 것이라 믿었던 부부의 사랑.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날들의 서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지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민준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을 더욱 소중하고 행복하게 가꿔나가자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건강을 회복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수술 후 예민해져서 그럴 것이라고, 아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지우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스킨십 또한 현저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는 지우가 곁에 다가가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휴대폰 사용이었습니다. 민주는 퇴원 후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했고 전화가 걸려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공유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지우가 슬쩍 누구냐고 물으면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회사 일이라고 둘러대거나 별거 아니라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지우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뒤척이던 지우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차마 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확인해 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다시 눈을 감고 밤새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우의 용감한 결정을 칭찬하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민준 씨랑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우연히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분위기가 좀 다정해 보였어.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친구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과 의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닐 거야. 분명 오해일 거야. 지우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되찾은 민준의 건강,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작된 미묘한 거리감. 그토록 원했던 기적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짙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위태롭게 공존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동료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지우는 홀로 불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결연해 보였고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지우야,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은 지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 그 단어가 지우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민준의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까지 내어준 그녀에게 그가 건넨 첫 마디가 이혼이라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되묻는 지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너를 여자로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 설득력 없었습니다. 지우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익숙해져 버렸다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버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에요? 내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살렸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혼 통보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외면한 채 냉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신장 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 관계는 다른 문제야. 그의 뻔뻔한 태도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여자 생긴 거죠? 그렇죠?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인정은 지우에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가 투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는 자신이 신장 이식을 준비하던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버젓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뜨거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가운 경멸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혼해요. 당신 같은 남자, 나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대고 또렷하고 경쾌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까지 해줬더니 이혼하자고? 땡큐지. 오히려 내가 고맙네요. 이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해줘서.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이혼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듯 했고 지우 역시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질질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는 지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지만 그것은 그녀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 순순히 합의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 예상했던 대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우를 향한 안타까움과 동정의 시선이 뒤섞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앞에서 대놓고 민준을 욕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혼당한 걸 보면 여자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세상의 시선들이 버거웠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과의 추억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신혼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담한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넓고 쾌적했던 신혼집에 비하면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오롯이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좋아하는 그림과 소품들로 집안을 채워나가면서 지우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텅 빈 벽에 자신이 직접 그린 유화를 걸던 날 그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홀로 썩이는 생각보다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문득문득 밀려오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울컥 눈물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픔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혼 후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잊어갔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 상담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지우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소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녀가 건강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자.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자.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과도 같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자신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내공도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은은한 자신감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진 작가들을 위한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지우에게 꼭 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그곳에서 민중과 관련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 수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선배의 따뜻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아리 선후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신진 작가들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지우는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창 작품을 둘러보던 중 유독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는 추상화였습니다. 그림에 깊이 몰입해 있던 그때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그림 작가의 내면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공허함 같기도 하고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우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자신을 강동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축 디자이너였고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종종 전시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림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지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적인 즐거움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동현은 지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다음에 좋은 전시가 있으면 함께 보러 가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그의 호의에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명함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동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처에서 새로 개관한 미술관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 가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미술관에서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욱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때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유쾌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현은 박학다식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지우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술관을 나온 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로 이어졌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중과의 관계나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어렴풋이 내비쳤습니다. 동현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건네는 대신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공감으로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도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는데 그의 담담한 고백은 지우에게 묘한 동질감과 함께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산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지우는 동현이라는 사람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지우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캐묻거나 부담을 주는 일도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동현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현에게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신장 이식을 해준 여자도 이혼한 여자도 아닌 그저 서지우라는 한 사람으로서 다가와 주었고 그것이 지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친구 이상, 연인 이하의 감정이었지만 지우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설렘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날의 햇살처럼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지우가 동현과 함께 조금씩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갈 무렵 뜻밖의 소식이 그녀의 시린 마음에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전 남편 민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후 철저히 그의 소식을 외면해왔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원치 않는 소식은 어떻게든 귀에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민준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내연녀와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재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열렬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여자였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성격 차이도 심하고 여자의 사치스러운 씀씀이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건강에도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인데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고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민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동기는 민준과도 가까운 사이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우는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로 붐비는 로비에서 지우는 저 멀리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새 아내일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피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마침 그날 지우의 곁에는 동현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고 로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친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와 동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민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동현에게 더욱 다정하게 말을 걸며 그의 팔짱을 살짝 끼웠습니다. 동현은 그런 지우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더욱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왠지 모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동현에게 민준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동현은 그녀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는 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 씨.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금 지우 씨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동현의 낮은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민준에 대해 험담하거나 지우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그녀가 스스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동현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준과의 우연한 만남은 오히려 그녀에게 과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동현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우의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함께 맛집을 탐방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가도 문득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동현은 지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작은 습관들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들은 지우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현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계획 없이 평소처럼 퇴근 후 동현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현은 지우를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레스토랑은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레스토랑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아름다운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현은 환한 미소와 함께 지우에게 미리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예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지우 씨.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동현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우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항상 지우 씨를 향해 있었어요. 당신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부족한 나지만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잠시 망설임이 들기도 했지만 동현의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 환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동현 씨. 나도 동현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현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우의 손을 잡았고 지우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시간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고, 때로는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현은 지우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지우 역시 동현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물론 가끔은 사소한 일로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건강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동현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지우를 비난하지 않았고 항상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동현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갔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지우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현과의 결혼식은 지우가 꿈꿔왔던 그대로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만이 가득한 하루로 펼쳐졌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의미를, 형식보다는 두 사람의 사랑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던 그들의 바람처럼 가까운 친지들과 진정으로 아끼는 친구들만이 함께한 작은 야외 정원에서 예식은 거행되었습니다. 지우는 동현이 그녀만을 위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세상에 하나뿐인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동현을 향한 깊은 신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반짝였습니다. 동현은 그런 지우의 모습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며 세상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작성한 꾸밈없이 진솔한 사랑의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동현과 함께 그려나갈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변함없는 사랑과 존중으로 지우의 평생 동반자가 될 것을 맹세하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복의 눈물을 보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과 감미로운 음악이 함께한 피로연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우와 동현은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실거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으며 오직 두 사람의 빛나는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맑고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해질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결혼은 지우에게 과거의 상처를 완벽히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우가 동영과 함께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을 하루하루 정성스럽고도 섬세하게 쌓아 올리며 그 안에서 눈부시게 만개하는 행복과 샘솟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한때 그녀 삶의 전부였으나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가는 악몽의 잔재 혹은 먼지 쌓인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만 남은 강민준의 인생은 그 어떤 한치의 오차나 한순간의 반당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처절하고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파멸의 계단을 쉼없이 그리고 가속도를 더하며 굴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우의 티 없이 맑고 순수했으며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헌신을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로 무참히 난도질하고 파렴치하게 선택했던 윤미라와의 재혼 생활은 애초부터 견고한 기반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서로의 속 보이는 이기심과 저열한 탐욕만이 위태롭고도 아슬아슬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부실공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금박을 입혔으나 내부의 기둥과 골조는 이미 속절없이 썩어 문드러져 작은 바람에도 아르르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던 폐허 직전의 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영혼마저 남김없이 고갈시키기 위한 마치 잘 짜인 저예산 막장 드라마의 비극적 서막처럼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파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예정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라는 여자는 민준이 어리석게도 한때 매혹적이라고 착각했던 그 피상적인 아름다움 뒤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무도하며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연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의 심장을 숨기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과거 지우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그 숭고하고도 가슴 아픈 사실을 마치 승전국의 탐욕스러운 장수가 패전국의 힘없는 왕에게서 빼앗아 온 값비싼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그것을 빌미 삼아 그의 깊은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민준을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착취하여 자신의 끝없는 허영과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은 사랑하거나 존중해야 할 인격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을 잠시 풍요롭게 해줄 일시적인 수단, 혹은 이미 그 효용 가치가 다해 언제든 가차 없이 버려도 상관없는 낡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처음부터 민준의 고독한 영혼이나 내면의 고통이 아닌 오직 그의 지갑 두께와 사회적 지위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정말이지 실망의 연속이네. 당신 듣자 하니 전 부인 지우 씨한테 신장까지 받아먹은 몸이라며? 그런 천사 같고 헌신적인 여자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빌붙은 거 보면 당신이라는 인간의 그릇 크기나 깜냥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하고 이 몸한테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죽어서라도 잘해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당신 같은 하자 있는 물건 이 세상 그 누가 거들떠나 보겠냐고. 윤미라는 마치 최고급 샴페인이라도 되는 듯 저가의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의 면전에 저주와도 같은 독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경쾌하게 쏟아냈습니다. 민준은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역류하는 듯한 극도의 모멸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차마 그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는 그녀의 교묘하고도 악랄한 가스라이팅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였고 그녀의 혀끝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날카롭게 연마된 유리 조각처럼 그의 너덜너덜해진 심장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관계마저 산산조각 나면 자신은 정말로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버려져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각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부당하고도 모욕적인 요구와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인격, 모독적인 언행들을 마치 없이 생사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는 환자처럼 묵묵히 그리고 처절하게 감내할 수밖에 없는 비굴하고도 한심한 처지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사치와 낭비벽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끝없이 가리고 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매 시즌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열리는 명품 브랜드의 패션 위크 기간에 맞춰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밥 먹듯이 끊어 쇼핑 여행을 떠났고 강남의 초호화 빌라 드레스룸에는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비닐도 뜯지 않은 명품 옷들과 희귀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쌓여 먼지만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교계 지인들과의 허영심 가득한 모임에서는 민준의 경제력을 과시라도 하듯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쳤으며 매일 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최고급 레스토랑과 은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멤버십 바를 순례하며 민준이 법인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치 자신의 돈인 양 한도 끝까지 긁어댔습니다. 민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연봉을 몇 배나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의 지출이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 짓는 민준에게 이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나 같은 인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역시 당신은 지우 씨처럼 순진하고 어수룩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한테나 어울리는 그저 그런 삼류 수준이었던 거야. 나처럼 특별하고 명품으로 휘감은 인생을 감당하기엔 당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라는 식의 날카롭고도 잔인하기 짝이 없는 비난을 서슴없이 퍼부으며 그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민준의 건강 상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 아니 이미 한쪽 발을 깊은 나락으로 디딘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와의 불행하고도 파괴적인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극심하고도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매일 밤 새벽까지 이어지는 폭음, 그리고 인스턴트 정크푸드와 자극적이고 기름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불규칙하고도 불균형한 식습관은 과거 지우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며 그토록 간절하고도 필사적으로 되살려냈던 그의 단 하나뿐인 이식 신장의 치명적이고도 지속적인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그의 건강 상태 따위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관심도 애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은 땀을 수돗물처럼 줄줄 흘리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거나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헐떡거려도 또 시작이네. 그 지긋지긋한 꾀병. 당신 때문에 내 황금 같은 기분까지 잡치잖아. 역겨워 죽겠어, 정말. 그냥 어디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 죽어버려. 라며 인간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운 냉담하고도 악랄하기 짝이 없는 저주를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의 건강 악화는 자신의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면역 억제제는 술에 취해 구토와 함께 변기통에 쏟아버리거나 윤미라와의 격렬하고도 광기 어린 다툼 끝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에 집어던져 박살내버리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신신당부했던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신장 기능 검진,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은 이미 그의 삶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지우에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희생과 국내 최고 수준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적처럼 유지되던 그의 이식 신장은 배신과 증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방탕 속에서 제 기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멈추지 않고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전주곡처럼 끔찍하고도 지긋지긋했던 요독 증세들이 다시 그의 온몸을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고통스럽게 눈을 뜨면 손과 발이 임산부의 그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그나마 맞던 신발조차 들어가지 않아 맨발로 방 안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피부는 생기를 잃고 극도로 건조하게 갈라져 비늘처럼 일어났으며 온몸이 마치 수만 마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밤낮 없이 살감 밑을 파고들며 기어다니는 듯한 극심하고도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가 철철 흐르도록 미친 듯이 긁어댔지만 그 고통은 잠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머물렀던 자리에는 긁어낸 살점과 피딱지, 그리고 비듬 같은 각질들이 지저분하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긁은 자리에는 시커멓고 보기 흉한 딱지와 함께 골마 터진 상처들만이 마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처럼 늘어갔습니다. 그의 입안에서는 항상 시체 썩는 듯한 역한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녹슨 쇠부치에서나 날 법한 비릿한 쇠 맛이 떠나지 않아 세상의 그 어떤 산해진미도 그에게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온 음식물 찌꺼기를 씹는 것과 같았고 잦은 구토와 만성적인 설사 그리고 심각한 식욕 부진으로 인해 그의 몸무게는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과도 같은 흉측한 몰골이 되어갔습니다. 한때 명민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던 그의 정신 또한 혈액 속에 축적된 고농도의 요독이 뇌의 연약한 조직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점차 희미하고 혼미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극심한 만성 피로감과 함께 심각한 수준의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금 윤미라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 관련 핵심 내용을 깜빡하여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윤미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당신, 이제는 머릿속까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니야? 이러다 길 가다가 집도 못 찾아오고 나중에는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정말이지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어. 라며 노골적인 경멸감과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혹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그 끔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나약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붕괴될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위태로운 현실을 외면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민주는 윤미라의 감시를 피해 몰래 허름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식받았던 신장의 만성 거부 반응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그 어떤 의학적 처치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당장 응급혈액 투석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수일 내에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생활 습관과 의도적인 건강관리 소홀, 그리고 병원 지시 불이행 등을 강하게 질책하며 현재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극도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과거 이식 신장 관리 실패라는 치명적인 전력 때문에 두 번째 신장 이식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냉정하게 내놓았습니다. 민주는 싸늘한 진료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꺼이 수술대에 올랐던 지우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웠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그리고 잔인하게 배반해버린 자신의 더럽고 어리석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사무치도록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두 번째 기적은커녕 그의 처참하고 고독한 몰락을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조차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규와 통곡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진료실의 싸늘하고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고도 처절한 메아리가 되어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그 무엇으로도 걷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직장에서의 그의 존재감과 위치는 이미 오래전에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잦은 병가와 설명 없는 무단결근, 그리고 눈에 띄게 저하된 업무 수행 능력과 상식 이하의 판단. 차고는 그를 한때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 후보에서 순식간에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이자 공공연한 기피 대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번번이 배제되었고 사소한 업무에서조차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하여 동료들의 비웃음과 질책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과거 지우와의 이혼 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던 그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생활, 특히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신장을 기증한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와 보란 듯이 재혼한 사실은 이미 회사 전체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흉흉하고도 추잡한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마치 길에서 마주친 더러운 오물처럼 피하거나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경멸과 조롱, 그리고 혐오가 뒤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무도 그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아 그는 늘 혼자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역꾸역 밥을 넘겨야 했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그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그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지속적인 질병 악화로 인한 장기적 업무 수행 능력 현저한 부족함 및 정상적인 조직, 생활 불가능, 회사 전체의 사기 저하 및 조직, 문화 저해, 동료들과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불화야기,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복합적이고도 구체적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치욕적인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자기변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으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고도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번듯한 직함과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높은 연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어버린 민주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여 텅 빈 동태 눈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종이 상자에 담긴 몇 가지 개인 물품과 함께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듯한 퇴직 통지서 한 장만이 처량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자 윤미라의 잔인하고도 탐욕스러운 본색은 더욱 노골적이고 흉측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퇴직금과 그동안 그가 알뜰하게 부어왔던 개인연금,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개인 예금, 심지어는 그가 과거 지우와 함께 살던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작은 시골 딴문서마저 온갖 감언이설과 눈물 연기, 그리고 교묘한 법적 협박으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화하여 빼돌린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다른 훨씬 더 유력하고 젊은 재력가와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인생 이막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던 윤미라는 민준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해줄 의사가 추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민준의 병수발과 상식 이하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입었던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그리고 그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역으로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오는 파렴치하고도 후안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병들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지옥과도 같은 피말리는 법정 다툼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윤미라와 그녀가 고용한 악덕 변호사가 조작하고 퍼뜨린 온갖 추악한 거짓말과 교묘하고 악의적인 모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극한의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엄청난 소송 비용과 위자료라는 빚더미만을 떠안은 채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그 악마 같은 여자로부터 인간 이하의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입고 있던 싸구려 옷까지 몇 점만을 건진 채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겼습니다. 친척들과 피를 나눈 형제들마저 그의 끝없는 추락과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 그리고 과거 지우에게 저지른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동에 치를 떨며 완전히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도시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허름하고 음습하며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불결한 여관방이나 곰팡내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든 창문도 없는 고시원 단칸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그리고 비참하게 연명했습니다.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기를 반복하다가 구역질을 참으며 길바닥에 버려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거나 더러운 공원 화장실, 수돗물로 텅 빈 배를 채우는 날들이 지겹도록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 온몸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고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 전체를 뒤덮은 수염과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푸석하고 검게 변한 피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초점 없이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과도 다름없는 그의 끔찍한 몰골은 그가 과거 얼마나 번듯하고 깔끔한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이 들 때마다, 아니 잠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 뒤척일 때마다 지우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 자신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던 지우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고통스럽게 눈을 뜨면 현재 동현의 곁에서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그의 망막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환영은 자신을 싸늘하고 경멸 어린 혹은 지독한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지우의 형상으로 변하여 그의 남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당신은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어. 당신은 영원히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해. 지우의 목소리가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냉엄한 심판관의 선고처럼 그의 귓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맴돌며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갈기갈기 물어뜯고 그의 죄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들이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고 질식시키는 저주의 사슬임을 너무나도 뒤늦게,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 끔찍한 사슬을 끊어낼 단 한 줄기의 힘도, 한 조각의 용기도, 그리고 한 방울의 의지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절망이라는 깊고 어두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참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뼈를 에이고 살을 도려내는 듯한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그의 정신은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지우와의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예전 전화번호를 기억해내어 액정이 박살나고 버튼도 제대로 눌리지 않는 고장난 중고 휴대폰을 더듬으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미친 사람처럼 눌러댔습니다. 연결될 리 없는 기계적인 신호음 앞에서 그는 마치 어미에게 버려진 어린 짐승처럼 목 놓아 절망하며 울부짖다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지우와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근처의 낡고 지저분한 공중전화 박스로 밤새도록 비틀거리며 달려가 동전 한 입 없이 밤이 새도로 수화기를 붙들고 그녀에게 결코 닿지 않을,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자기 변명과 철 지난 후안무치한 후회, 그리고 지우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구차하고도 역겨운 용서의 애걸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지우의 현재의 완벽한 행복에 대한 병적이고도 뒤틀린 집착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믿는 동현을 향한 유치하고도 악의적인 질투와 저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망가지고 버려져야 하는지, 왜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며 비웃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모든 끝없는 불행과 고통이 오직 지우와 동현 그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끈 악녀 윤미라 때문이라는 뒤틀리고 편집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라보다도 가냘프고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끈질기고 병적인 헛된 희망을 품고 지우와 동현이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곳. 근처를 몇 날 며칠이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우연이라도 지우를 길에서 마주쳐 그녀의 발 아래 지늘기라도 묻히며 무릎 꿇고 피눈물로 용서를 빌 수 있지 않을까. 과거 그토록 순수하고 천사 같았던 그녀라면 자신의 이 처절하고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을 차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황된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루하고 혐오스러운 행색과 온몸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악취, 그리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눈빛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전원마을 주민들의 즉각적인 의심과 경계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는 번번이 동네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인간 이하의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폭력적으로 쫓겨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저주를 퍼붓고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처절한 절규는 공허하고 싸늘한 겨울밤의 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져 사라질 뿐 그 누구의 동정이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지우의 가장 친했던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순수했던 대학 시절 친구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의 집이나 직장까지 막무가내로 찾아가 내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며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호소하거나 지우가 과거 나 때문에 얼마나 말 못할 고생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며 구역질 나는 동정심을 유발하며 돈을 구걸하는 등 이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나 자존심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완전히 내팽개친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상식을 한참 벗어난 기행과 정신병적인 집착은 과거 그를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하거나 안타깝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고도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함께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완전히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 혹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위험하고도 불결한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도시의 빌딩 숲을 미친 듯이 휘감던 유난히도 춥고 어두웠던 혹한의 겨울 늦은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싸늘하고 더러우며 오줌 지린내가 진동하는 지하철역 출구 한 구석, 다른 노숙자들이 버리고 간 해지고 찢어진 신문지를 이불 삼아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만성적인 탈수 증세, 그리고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져버린 급성 폐렴과 치명적인 폐혈장 초기 증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 그의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의 가냘픈 몸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정상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인간적인 온기마저 빠른 속도로 그를 떠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막차 시간 이후 야간 순찰을 돌던 영무원의 신고로 인근 시립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그 어떤 현대 의학의 기적적인 처치로도 소생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이고도 비가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신원미상의 이름 없는 행여병자로 분류되어 병원 가장 후미지고 어두컴컴하며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다인실 한쪽 구석, 차갑고 딱딱한 철제 침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듯 눕혀졌습니다. 그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시커멓게 변색된, 그리고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얼룩진 손목에는 강민준이라는 한때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새긴 그 이름 석자 대신 그의 처참하고도 고독하며 버려진 현재를 냉정하게 증명하는 성명미상, 무연고 환자라는 낙인이 마치 죄수 번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비고 생기 없이 풀려버린,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한 눈동자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조차 더 이상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많은 눈물을 이미 흘려버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바짝 마르고 갈라져 보기 흉하게 피딱지가 앉은 그의 입술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간신히 기어 나오는 듯한 의미, 불명의 가느다란 신음만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처럼 간헐적으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한때는 누군가의 듬직하고 믿음직한 남편이었으며,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오만하고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았던 한 남자. 그의 허망하고도 어리석었으며 후회로 가득 찬 짧은 생은 그렇게 그 누구의 진심 어린 애도나 따뜻한 작별의 손길, 심지어는 단 한 송이의 국화꽃조차 받지 못한 채 지독한 외로움과 사무치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영원히 씻기지 않을 무겁고도 더러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이 세상 가장 비참하고 쓸쓸하며 초라한 방식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냘픈 숨결은 차디찬 겨울 새벽의 칼바람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흩어졌고, 그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잊혀갔습니다. 그의 파멸은 그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채 정성스럽고도 집요하게 뿌린 배신과 이기심, 그리고 지독한 오만과 자기기만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마침내 만개하여 맺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처절하며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거나 변명해 줄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그 자신만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그 어떤 기록 속에서도 다시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벽한 무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지우의 인생 이막은 그와는 정반대로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발하며 매 순간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영과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행복을 넘어 깊은 영혼의 교감과 무한한 성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전원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꿈, 그리고 예술적 영감이 살아 숨쉬는 창조적인 공간이자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동현이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전날 밤 구워놓은 빵과 텃밭에서 직접 딴 신선한 과일로 소박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어젯밤 꾸었던 재미있는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각자의 작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다양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동현은 건축 디자이너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확고한 명성을 쌓아갔고, 지우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화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에 초대되었고,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에 담긴 진정성과 독창적인 표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과 성숙함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능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과 섬세한 지도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지우와 동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 딸 예진이의 탄생은 두 사람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우는 예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자신이 한때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그 순간의 경이로움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품고 키워내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동현은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빠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이어지는 예진이의 울음소리에도 단 한 번의 찡그림 없이 일어나 아이를 돌보았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며 지우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예진이의 작은 손짓 하나 옹알이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동하며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예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는 예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집은 아이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와 재롱으로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하거나 정원에서 함께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현은 예진이를 위해 손수 작은 나무집을 만들어 주었고, 지우는 예진이와 함께 물감놀이를 하며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진이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지우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처참한 실패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과거,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헛된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딛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힘겨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어떤 쓰라림이나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얼마나 값지고
눈부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느덧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 저녁, 동현은 지우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함께 그림을 보았던 갤러리를 통째로 빌려 그동안 지우가 그려온 작품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전시회의 마지막에는 동현이 직접 제작한 지우와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예진이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담긴 감동적인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동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예진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해맑은 눈으로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야, 지난 1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지. 그리고 이렇게 예쁜 우리 딸 예진이까지 선물해 주었잖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당신과 함께 지금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갈게. 동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인 남편 동현 씨와 제 전부인 딸 예진이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쩌면 저도 모르게 외쳤던 한마디 땡큐 라는 그 짧은 외침이 제 삶을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적으로 이끌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땡큐는 절망을 향한 마지막 저항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소중한 삶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세상의 모든 따뜻한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사와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긍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인생 2막은 그렇게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끝없이 그리고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당당히 자신의 역사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재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0장 진정한 땡큐, 인생 2막의 찬란한 해피엔딩. 민준의 처참한 몰락과는 정반대로 지우의 인생 2막은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현과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로 채워졌고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다채로운 색깔들로 물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꾸는 전원주택의 작은 정원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었으며 그들의 집은 늘 따뜻한 온기와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현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식사 후에는 각자의 작업실에서 서로의 일에 몰두하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실력 있는 건축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쌓아갔고 지우 역시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림들로 작은 개인전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으며
화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색채와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신장병 환우들을 위한 재단에 꾸준히 기부하며 과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과시나 동정심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나눔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거나 한적한 숲길을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 부부들을 초대해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하고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동현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동현 역시 지우의 부모님께 듬직하고 자상한 사위로서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완벽하게 조화되는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부부였습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지우와 동현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지우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했고, 동현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지우를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고 밤늦도록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경이롭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지우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동현과 함께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지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지우는 때때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와 배신, 신장 이식이라는 힘겨운 결정, 그리고 홀로 서기를 하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어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 현재의 이 소중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햇살을 만난 것처럼 따스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의 별이 되었고, 그녀는 매 순간 감사하며 현재의 충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고 있어요.